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약 한 20여 편 정도의 영상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상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을 훅 끌어들이거나 쉽게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명리학의 강의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걸 영상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능력을 가진 어떤 한 명의 술사로 태어날 수 있게, 때로는 역학자로 태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공부를 영상을 올리다가 보니 이게 좀 아무래도 이론에 좀 치우칠 수 있고요. 때로는 좀 체계를 갖추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부가 좀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현장에서 10여 년, 10수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부를 이 공부를 이해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다가 보니 왜 공부가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그게 뭘까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쉽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부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거긴 합니다만은 현재에 맞게, 현실에 맞게 자꾸 적응하고 반복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과 현실에 맞게 변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 가야 되는데 그것들 자체가 조금 어렵고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는 한마디에 내 얘기를 듣는,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때로는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라고 하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한문이 좀 들어갑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요. 사실 이 공부를 하는데 한문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큰 의미로 따지면 많은 한문이 쓰이지는 않고요. 청간열자, 지지한 12자 정도 이런 정도 한문만 아시게 되면은 크게 역학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물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때로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될 때는 한문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초심자들 입장에 따지면은 일단 한문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자들의 문제 같습니다.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두 번째는 학습자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들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 내가 생활을 하는데 신경도 써야 되고 공부하는데 신경도 써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공부에 전념할 수 없겠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걸 하다가 보니 좀 어렵고, 또 공부하는 와중에 다른 일들이 자꾸 생기다가 보니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부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인들이 많은 학습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들은 금방은 어떻게 학생들처럼 빨리빨리 배우지는 못하지만은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제 1번입니다. 영상의 특징이 있죠. 계속 꾸준하게 해서 반복해서 듣고 계속 들으면은 어느 순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책 앞서 제일 앞에도 이런 말을 써놨지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명리학 강의록, 무민명리 강의록 제일 앞에 보면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거거 중지는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행행행 리각이라고 하는 말은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과 어떤 노력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리에 깨닫게 됩니다. 저도 공부를 오래 했다라거나 아주 잘했다라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이거를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노력하고 앉은 자리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혼자서 외우고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책을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리에 훅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탄력을 받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더 많이 얻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공부가 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단계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를 놓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는데, 이 영상을 보는데 한 번에 안 되시면 계속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훅 들어와서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요.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책은 역시 무민명리 강의록이지요. 이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 10페이지 사주명리학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넉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때로는 팔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말은 4개의 기둥이란 뜻입니다. 연월일시라고 하는 기둥이고요. 팔자는 8개의 글자를 말합니다. 교재 보면은 하늘의 운행이치를 연구하고 탐구하여 주변에 일어나는 음양오행의 변화를 인간의 기륭화법과 연계시킨 것이 사주명리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명리학의 시작은 농경사회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초기에는 수렵생활을 했었죠. 수렵생활 하다가 추울 때는 더운 곳으로 가면 되고 더운 곳에는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고 풀이 없으면 풀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주변의 자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었는데 수렵생활을 하지 않고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저장하고 제일 먼저 길러야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하늘을 살피게 됐었습니다. 왜냐? 태양인지 비가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오는지 때로는 눈이 안 오는지도 알아야 됐었고 춥고 더운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늘의 태양과 그 다음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태양과 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을 알게 됐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을 말을 합니다. 근데 왜 5개의 별만일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옛날에는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하늘의 행성들을 보니 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행성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그 당시에는 눈으로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성, 화성, 토성, 수성 이 5개의 별들이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 5개 행성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명리학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도 대자연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일 때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고 어떤 계절과 어울렸을 때 그 사람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게 되면서 이 음양오행과 하늘의 기운과 우리 사람의 몸이 조화롭게 되는 것을 살피게 되면서 명리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양오행의 글씨를 60갑자로 나타냈는데 그 60갑자가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4개의 기둥을 세우거나 때로는 8개의 글자를 세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11페이지에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는 태어나는 그 순간, 첫 호흡을 하는 그 순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는 그 순간 내가 그 내 주변에 돌고 있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나한테 깃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음양오행의 기운을 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태어날 때 한번 정해지면은 죽을 때까지 내 사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가야 될 때
그 가는 길이 뭐 단순하게 따지면 경부로 갈지 중부로 갈지 아니면 뭐 중부 내륙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길로 가게 될지도 때로는 버스를 탈지 때로는 기차를 탈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고요. 때로는 높은 고개를 올라가는지 강을 건너는지 똑바른 길인지에 따라서 내가 악셀을 밟아야 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를 내가 상황별로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 차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 100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인데 길이 꼬불꼬불하거나 올라가야 되는 길일 때는 천천히 가야겠지요. 때로는 직선 길일 때는 달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자동차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가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하는 행동들이 쉽게 말하면 내 역할들이 바뀐다 라고 하는 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이때 공부할 때가 왔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에까지 와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연이 닿아서 시작한 공부 뭐 금방 끝내지를 마시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시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리와인드해서 돌려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가면서 부족한 거 계속 익히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의 탄생, 명리학 공부는 음양오행학이라고 합니다. 그 왜 음양오행학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보면서 사람의 활동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개의 오행이 우리 주변의 하늘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더우냐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5개의 별자리와 하늘의 태양과 달의 구성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하늘의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육식갑자가 내 몸에 어떻게 깃들게 되느냐를 알게 되면서부터 명리학의 태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음양오행학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은 양과 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뭐냐? 기본적으로 태양이지요. 그러다 보니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행동하고 또는 목소리도 크고 액션도 크고 먼저 하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겠지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양의 기질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달이라고 하는 음은 달은 자체 발광을 하지는 않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달이라고 하는 음이라고 하는 기질은 차분하고 먼저 행동하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앞장서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때로는 나보고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음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생각을 좀 더 먼저 할 것 같고요. 때로는 음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앞장서는 것보다는 남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나중에 행동하는 기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음이 좋고 양이 좋고는 아닙니다. 음이 나쁘고 양이 나쁘고도 당연히 아니겠지요. 두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있느냐. 때로는 내가 양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음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 사주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현실에 어떻게 조화롭게 행동하는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양의 행동과 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리학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보게 되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질인데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정신세계를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 면이 있네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묘화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요.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주는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거고요.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둥이랄까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시의 기둥이고요. 8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간의 내자와 지지의 내자를 봐서 8개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장 크게 말하면 연주는 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 저 책에는 15세 단위로 풀어놨습니다만은 사실 15세는 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60살 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15세로 나누어 놨는데 요즘에는 뭐 60살은 뭐 기본으로 살고요. 환갑도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요. 7순도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순쯤 되면 한번 뭐 밥을 한번 먹거나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5세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15, 30, 45, 60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뭐 20, 40, 60, 80 뭐 이것도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25, 50, 75, 100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균등하게 나누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꼭 4개를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요즘은 생명이 길어지다 보니 얼마든 뭐 CF에서 보니 뭐 150세까지도 막 CF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 길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꼭 4개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생의 후반기를 나타내는 이 시자리는 조금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은가도 한번 살피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일간에 요게 천간이라고 그랬죠? 천간이라고 그랬었고 요거는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날 태어난 나 자신이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가장 오랫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일지지에 둡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 자, 자리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 자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고 있느냐는 내가 배우자 덕이 얼마나 있느냐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 자리에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글씨가 있고 나한테 덕이 되는 글씨가 있으면은 나는 뭐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연이 있거나 좋은 배우자 인연이 됩니다만은 나와 배우자 자리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거나 어울리지 못할 때는 뭐 좋은 배우자는 아닙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좋은 배우자의 1번은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거는 살피지 않습니다. 금전만 살핍니다. 돈만 살핀다는 뜻이지요. 덕과 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은 우리 감정의 교류가 일치하고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역학은 아주 심플합니다. 정은 살피기는 합니다만은 중점적이지는 않고요. 그냥 뭐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핍니다. 덕은 먹고 사는 거, 크게 말하면 돈을 말을 하게 되고 나를 얼만큼 케어해 줄 수 있으며 재물적으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느냐가 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자리를 가장 기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리학은 절기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절기에 태어났느냐를 아주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절기는 이 월지 자리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겨울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글씨와 절기가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고 있나도 이 내 사주를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 자리,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이 세 개 축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살펴놓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과 명리학은 음양오행학이라고 했었죠. 음과 양은 태양이고 음은 달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태양이니까 태양은 자체 발광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의 기질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요. 행동력도 있고 할 때는 거침이 없다. 때로는 뭐 아주 적극 명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음인 달은 자체 발광을 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 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먼저 행동하거나
적극적이거나 앞장서거나 이런 기질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주변을 살핀 다음에 움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오행의 태생은 하늘의 별자리 목화토금수를 살피게 되면서 그 목화토금수 오행이 우리 몸에 우리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설명한 것이 목화토금수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렇게 5개를 얘기합니다. 목은 어질 인자지요. 인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좀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는 예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화의 기질은 예의를 잘 지키고 어떤 절차, 선물 같은 거 때에 맞춰서 선물 같은 걸 잘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신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를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다 보니 토의 기질은 남한테 신뢰를 주는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기질은 옳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금은 옳은 길을 찾아서 정의롭기도 하고요. 내가 한번 정한 길은 밀어붙이는 그런 기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지혜를 말을 합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면 어떤 공부 잘한다 이거와는 꼭 연결된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는 지혜는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어떤 삶에 살아가는데 남들과 생각 좀 부드럽게 이해력도 빠르고 뭘 받아들이는데 잘 받아들이는 기질이 수의 기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오행을 하나씩 살펴보죠. 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말을 할 때 목은 어떤 기질이 있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명리학은 계절과 아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목은 절기로 따지면은 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봄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향,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말할 때는 목은 동쪽의 기질입니다. 목은 동과 같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목은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목의 맛은 신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장기 5개가 있죠. 그래서 목의 장기는 간입니다. 간 때로는 담낭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목은 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나타내는 숫자는 우리 주변에 3과 8이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목은 이거와 사물을 바라볼 때는 풀입니다, 나무입니다, 이런 초목 같은 거, 풀과 나무를 말하는 것들도 목의 기질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목은 풀과 나무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목이 사주에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 사주에 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목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봄과 동쪽과 청색 옷을 입으시고 신맛을 나는 것을 즐겨 드시는 게 좋고요. 숫자도 3과 8이라고 들어가는 숫자를 가지는 게 좋겠지요. 그러니까 목의 기질은 이런 기질인데 내가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을 가깝게 하거나 동쪽을 가깝게 하거나 이런 거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청색을 가깝게 할 수는 있지요. 옷을 입을 때 블루나 그린 같은 색깔이 있거나 때로는 숫자를 3과 8이니까 3838, 308호, 8383, 3388, 38층 이런 것들처럼 3과 8이 들어간 숫자를 가깝게 하면은 어떤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목의 기질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숫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필요할 때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를 한번 볼까요? 화는 절기로는 언제일까요? 여름이지요. 뜨거운 불의 기질이니까 당연히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여름이다. 방향은 어디일까요? 방향은 남쪽입니다. 방향은 남쪽이죠. 그러면 색깔은 어느 색깔일까요?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적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화의 맛은 쓴맛입니다. 그
그리고 우리가 몸의 5대 장기를 말할 때는 심장이죠.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는 다른 어떤 숫자는 화가 갖고 있는 숫자는 2와 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름이란 절기가 좋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괜찮을 것이고 붉은색 옷을 가깝게 하거나 쓴맛을 먹거나 쓴맛이라는 거 숫자는 2와 7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도 잘 내가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는 절기를 말을 할 때 어느 절기일까요? 근데 토는 특정한 절기는 없습니다. 토는 목에도 화에도 금에도 수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토는 특정한 절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절기를 다 품고 있죠. 그 다음에 방향은 중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향은 중앙이죠. 중앙이 어딜까요? 모든 방향의 어떤 풍수라든가 모든 것의 어떤 방향의 출발점은 자신의 집이 기준입니다. 가게가 기준이거나 회사가 기준이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모든 방향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인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굳이 얘기하면은 같은 구 정도. 근데 구도 이쪽 구와 저쪽 구 어떤 이렇게 인근 접경지역에 살고 있으면 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넓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을 중앙이다 라고 방향을 말을 합니다. 색깔은 어떨까요? 황토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황토색. 단순하게 따지면 노란색 이런 정도가 좋을 겁니다. 황토색 이런 의미가 있고. 맛은 어떤 맛일까요? 단맛입니다. 단맛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장기는 위는 같은 경우 토는 대표적으로 위장입니다. 위장 비장 이런 말들 하는데 크게 말하면 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숫자는 뭘까요? 숫자는 5와 0입니다. 5와 0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숫자는 5와 0. 이것들도 토의 기질이니까 중앙, 황토색, 단맛, 위장, 숫자 5와 0 이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의 기질을 알아볼까요? 금은 방향은 절기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가을이겠죠. 가을. 그러니까 금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농산물들, 풀들에서 자라는 것들이 가장 단단하고 맛있게 뭉쳐져 있는 계절이 가을이지요. 그러다 보니 금이 가을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방향은 어딜까요? 서쪽으로는 서쪽입니다. 방향 금은 서쪽. 한문으로 쓸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백색, 흰색, 그것도 백색으로 할까요? 그럼? 백색. 그리고 맛은 어떤 맛일까요? 매운 맛입니다. 금은 매운 맛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매운 맛. 그 다음에 신체 장기는 우리 몸의 신체 장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금은 제일 먼저는 폐를 말합니다. 폐. 그 다음에 피부. 이런 데를 관절, 뼈겠죠. 관절 이런 데를 말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금의 숫자는 어디일까요? 금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금은 4와 7이 아니고 4와 9입니다. 금은 4와 9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금의 기질 가을, 방향은 서쪽, 백색, 매운맛, 폐, 피부, 관절 4와 9.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히 아토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금의 어떤 성향들을 사주에 금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나를 살피는 것도 아토피를 좀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아토피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때는 금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부터 한번 보죠. 수는 당연히 겨울입니다.
방향은 어딜까요? 동서남북이니까 북의 기질이겠지요. 북의 기질. 색깔은 물은 검은색입니다. 흑색. 맛은 짠맛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어디를 말할까요? 신장, 뭐 때로는 수계기운이죠. 방광,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자궁까지 포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여성분은 자궁까지. 그 다음에 숫자는 1과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오행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성질들은 목은 봄과 동쪽, 청색, 신맛, 그 다음에 간, 3과 8. 화는 남쪽, 여름, 적색, 신장, 쓴맛. 그 다음에 숫자는 2와 7. 토는 어떤 방향은 중앙이죠. 황토색, 단맛, 위장 부위 5와 0. 금은 서쪽, 그 다음에 때로는 가을, 백색, 매운맛, 피부, 숫자는 4와 9. 수는 겨울, 북쪽, 흑색이고요. 그 다음에 짠맛, 신장방광, 숫자는 1과 6이다. 요 부분 오행을 말할 때는 이것이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꼭 익혀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